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과 후손을 위한 안전한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럼 탈원전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리고 원자력 하겠다는 나라도 있고, 그 나라들은 왜 탈원전을 하겠다고 그랬고, 분명히 안전 문제가 제일 컸겠죠. 그러면 그래도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으니까 탈원전을 하겠다고 했겠죠. 그럼 원전을 하겠다는 나라는 왜 하겠다는 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하는 건가? 그리고 우리도 해야 되는가? 만약에 시도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혹은 환경이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 제가 독일을 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따라서 스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1년부터 지금까지 스위스 전력 생산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력뿐이었습니다. 71년에는 그 수력의 양이 조금 증가해서 지금에 와 있고요. 그래서 절반 이상을 수력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0%, 35%가량을 원자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탈원전을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발전소 수명이 도래하면 운영을 멈출 건가? 스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0년 운영하면은 그걸로 끝낼 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위스에는 5개의 원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 3개는 고리 1호기보다 더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공동 1위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쓰느냐? 안전하니까 계속해서 쓰겠다. 그리고 안전성이 확인되는 한 계속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을 앞으로 줄여 나가는데 안전성은 확인되면 원자력은 그냥 현 상황에서 계속 가다가 더 이상은 이 설비가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가동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40년이 됐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내겠다가 아니고요. 그보다 오래된 것이 60%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도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까? 제가 볼 땐 수력 때문입니다. 수력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력이면은 원자력을 앞으로 우리가 빼도 수력을 좀 늘리고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 정도면은 되겠다. 여기 조그만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인데요. 스위스는 태양광 풍력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릴 계획도 대규모로 없습니다. 전혀. 앞으로 늘린다면 수력을 좀 늘리겠다 그러고요. 원자력은 좀 줄여나가겠다. 그러나 안전성이 확인되는 한 원자력은 계속 쓰겠다. 결국 스위스는 수력 믿고 탈원전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수력 믿고 가면 되지 않냐? 우리나라 수력하고 스위스 수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스위스 수력 발전소 중에 하나 이 댐인데요. 뒤에 보시면 눈 덮인 저 알프스의 산 보이시죠? 겨울 동안 눈이 쭉 옵니다. 그럼 눈으로 쌓여 있다가 사시사철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물이 댐에 모여 있다가 계속 흘려보내면서 사시사철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프스의 이 눈 덮인 수력 발전소 때문에 스위스는 60%의 전기를 수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줄여보자. 없애보자라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름 한철 비가 한번 쏟아붓고 나면은 홍수가 나죠. 마음 같아서는 그 물을 다 그대로 모아뒀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한번 쏟아지는 물을 가지고 댐에 담아놨다가 아무리 대용량 댐을 만들어도 1년 내내 10%, 20%의 전기를 생산한다.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차원적으로 자연 환경이 다르다. 게다가 스위스는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주변국이 뭐냐? 독일과 프랑스와 이태리입니다. 세 개 다 큰 나라죠. 스위스는 독일의 뭐 10분의 1 정도 규모 되는 이제 그런 나라죠. 인구나 면적이. 그럼 스위스는 자기가 스위스 수력 발전을 하고 그럼 원자력이 빠져나갈 텐데 그 빈틈을 뭘로 메꾸느냐? 수력만으로 다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태리가 지금 전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태리도 옛날에 86년도에 탈원전 뭐 4개 정도 있던 아주 뭐 몇 개 안 되는 원자력 발전소 그냥 조금 쓰다가 말아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기 발전소 증설도 뭐 그렇게 시원찮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서 지금 경제가 약간 복구되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걸 이제 공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여하간 전력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바로 붙은 나라가 스위스죠. 오스트리아하고. 스위스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스위스도 자기네들 쓸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의 수력과 원자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프랑스에서 원자력 전기를 사옵니다. 독일에서도 뭐 석탄 전기 뭐 혹은 모르겠습니다. 꼬리표가 전기에 붙을 수는 없으니까 석탄, 원자력, 뭐 신재생 합해서 사옵니다. 그리고 그걸 이태리로 넘겨줍니다. 뭐냐면 스위스는 송전 선로상에 존재하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빼더라도 그 빈틈은 자기네 수력을 좀 확충하고 프랑스나 독일로부터 이태리로 흘러가는 전기에서 조금 더 사서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프랑스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스위스 전력 수요의 뭐 10% 정도를 더 부담하는 것은 크게 표시가 나지 않는 거죠. 작은 나라로서 수력 환경이 좋고 큰 나라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전기의 중개 무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탈원전을 해도 무방하고 할 수도 있고 하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에 있어서만은 안전성이 확인되는 한 계속 쓰겠다는 합리적인 결정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드리겠습니다. 탈원전을 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나라가 있습니다. 스웨덴인데요. 스웨덴도 탈원전 할 때 믿었던 구석은 수력 발전입니다. 수력 발전이 굉장히 크죠. 뭐 40-50% 되고요. 태양광 풍력이라는 것은 뭐 아직 거기도 미미합니다. 크지 않습니다. 원자력이 큽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수력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 수력을 더 늘리거나 해서 원자력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는 수력 증설 이것은 포기하고 수력도 증설하지만 원자력도 지금 수준에서 그대로 이용하자. 더 늘리지는 않겠다. 원자력 발전선을 그냥 유지를 한다. 왜냐하면 스웨덴의 전력 수요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수준으로 그냥 가더라도 괜찮겠다. 단 안전성 확인을 해서 이제는 이 정도면은 이제 퇴역을 시키겠다라는 원전이 생긴다면 원전 하나가 퇴역하면 신규 원전을 그 자리에다 짓겠다. 그래서 하나가 나가면 하나를 짓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스웨덴이 여기 북유럽의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노르딕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게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노르웨이는 이 눈 덮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이걸로 수력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99%를 노르웨이는 수력 발전으로 공급합니다. 노르웨이는 석탄도 가스도 원자력도 태양광도 풍력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력이면 됩니다. 국민 10명당 호수가 1개 정도 있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수력이면 되는 나라고 스웨덴도 마음은 그러고는 싶지만 대부분이 이 노르웨이 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일부가 이 스웨덴 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이 양이 노르웨이에 대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력으로 100%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혹은 뭐 그 이상을 수력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자력으로 하되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없애면 거기에 하나를 추가를 한다. 그래서 전체 숫자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이 스웨덴의 전략이고요. 그 옆에 가시면 핀란드가 있습니다. 핀란드도 뭐 보시면 거무튀튀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호수인데요. 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지입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을 거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핀란드는 어찌됐건 원자력 발전을 늘리겠다라는 지금 취지를 가지고 신규 원전도 건설하고 있고 향후 더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수력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북유럽 이 세 나라만 보더라도 각자가 처한 자연 환경에 맞게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처한 상황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원자력 하겠다는 나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우디가 되겠는데요. 사우디는 71년부터 지금 보면은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몇 배가 증가됐다는 말이 불필요할 정도로 급격하게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일 붐을 타면서 쭉 올라온 거죠. 가지고 있었던 전략이 뭐냐면 가스하고 오일을 절반 마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반반을 섞어서 쓰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략이었습니다. 왜냐? 원유를 생산하면 가스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반 쓰는 거고요. 원유라는 것이 사우디에서 생산하면 뭐 배럴당 몇 불이냐? 뭐 싸게는 한 2불 정도 됩니다. 뭐 5불 넘어가질 않고요. 10불은 절대 안 넘어갑니다. 배럴당 2불 정도 되는 기름을 가져다가 전기를 만들면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단가가 저렴한 전기입니다. 그러나 이 2불짜리를 국제시장에 갖다 팔면은 지금 팔면 65불 이렇게 받겠죠? 내가 태워서 전기를 만들면 2불짜리를 태우니까 싸서 좋은데 갖다 판다 그러면 65불을 받을 수 있는 재화라면 이건 갖다 팔자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부터 유류 발전 양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유류 발전은 증설 안 한다. 그런데 전력 수요는 자꾸 올라갑니다. 인구도 늘어나고요. 경제도 발전하고. 그럼 이걸 다 가스로 대체할 거냐? 가스 생산량도 이만큼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겠느냐? 여기서 원자력을 하겠다는 거죠. 원자력을 들여와서 이 기름, 요걸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라늄으로 오일을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일을 적게 쓰고 적게 쓴 만큼은 더 수출해서 돈을 더 벌든지 혹은 그대로 남겨둬서 후손들이 대대손손 팔아먹을 수 있게 하든지 하겠다는 것이 사우디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원자력을 하겠다는 거고요. UAE는 이미 우리나라 원전 4기를 사갔죠. 그리고 1호기가 완공됐습니다.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71년부터 지금 뭐 몇 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양이 증가가 됐는데 100% 가스입니다. 밑에 뭐 유류 발전이 조금 있긴 한데요. 뭐 미미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양이 증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UAE 자국산 가스만으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옆 나라 카타르가 있는데요. 카타르 가스가 엄청 많죠. 카타르에서 대량으로 수입합니다.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카타르가 있고 여기 UAE가 있는데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장갑처럼 이 걸프만 쪽으로 아라비아 걸프만 쪽으로 혹은 페르시아 걸프만 쪽으로 이렇게 손처럼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카타르인데 가스전이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여기 반대편 이란입니다. 카타르고요. 카타르하고 이란하고 딱 중간에 있다 보니까 카타르 쪽에서도 파이프라인을 하나 박아놨고요. 이란 쪽에서도 파이프라인을 하나 박아놨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카타르가 빨대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란이 빨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스전 중에 하나에.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로 많이 빨아내겠다고 생산을 막 경쟁하다 보면은 서로 손해입니다. 가격도 떨어지고 빨리 고갈되고.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하고 이란은 어떻게 보면 신사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한 모금 하면 나도 한 모금.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사이좋게 적정한 수준으로 생산하자. 그래서 카타르하고 이란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아랍어를 쓰고요.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씁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카타르는 아랍 민족이고요.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민족이 다릅니다. 카타르는 수니파고요.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보다 더 싫어하는 서로 다른 분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UAE는 서로 카타르하고 민족, 언어, 종교 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원수의 친구이기 때문에 UAE는 이란하고 적대 관계에 있거든요. 원수의 친구이기 때문에 카타르하고도 지금 적대 관계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가스를 지금 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가스를 태우는 것보다는 우라늄을 태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므로 이 바라카라는 곳에다가 UAE가 원전을 4개를 짓고 앞으로 더 짓겠다는 거죠. 이 바다를 보시면 이 걸프만의 이 불빛들, 이 전체가 원유 혹은 가스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이 그간 한 30% 수준, 작년에는 20%가 좀 안 됐겠죠. 그리고 석탄을 40, 45% 정도, LNG를 그 중간 정도, 그다음 신재생이 지금 태양광 풍력은 한 1%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2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계획이고요. 원자력도 없애고 석탄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과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LNG는 더 이상 청정이 아니고요. 수입하는 겁니다. 가격도 비쌉니다. 원전 한 기 대체하는 연료가 연간 1조 원 듭니다. LNG로 대체하자면. 그리고 석탄도 LNG 대비 비슷합니다. 청정이 아닙니다. 석탄도 사오는 겁니다. 연료비가 우라늄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듭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내릴 선택은 무엇이냐? 이 신재생을 20% 수준으로 보급을 한다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그럼 LNG 발전만을 쓸 거냐? 그럼 이걸 앞으로 80% 늘리겠다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또 그러죠. 그러면 신재생을 얼마만큼 늘릴 거냐? 20%를 넘어가면 분명히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럼 신재생을 많이 양보해서 절반을 넘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절반은 LNG로 할 거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LNG가 석탄 대비 더 이상 청정도 아니고 비싸기 때문에 프랑스처럼 원자력이 신재생이 왔다 갔다 하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들은 이제 보충을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원자력과 신재생을 잘 조합한다 그러면은 LNG하고 석탄을 보조로 써가면서 아주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밤 위성 사진을 보시면은 생각이 딱 드는 것이 있습니다. 서해안에, 동해안에 불빛들이 있습니다. 이 불빛이 이제 하얀색 불빛인데요. 아까 보셨던 페르시아 걸프는 주황색이었죠. 그것은 가스 태우는 그런 불빛이고요. 이것은 물고기 잡기 위해서 불 켜놓은 어선들의 불빛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만큼 자원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조금 있는 그 바다 자원도 서해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디가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정도로 중국 배들이 그 선상에 몰려 있습니다. 나눠 쓰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럼 에너지까지 수입하면서 LNG를 늘리고 신재생을 늘려서 원자력과 석탄을 성공적으로 국가 경제에 문제없이 없앨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스위스처럼 전기를 사고 팔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수력을 늘릴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석탄이 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는 나라인데 그럼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LNG를 그럼 수출을 얼마를 늘려서 우리가 그것을 메꿀 수 있는가? 그러면 그렇게 늘릴 수 있는 수출 산업이 우리나라에 지금 생겨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원자력으로 국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지속적으로 충당해야지만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지탱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CO2 배출이나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환경과 후손을 생각한다면 안전하게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국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